2008년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드랍 시켰습니다. 왜냐면 못했어요 결국은. 근데 어떻게 3년 안에 차를 만들겠다는 샤오미가 성공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산단의 도움입니다. 샤오미 내가 차를 만들 거야 했더니 각지에서 부품 만드는 업체가 형님 부품 받으시죠?가 되는 겁니다. 뚝딱뚝딱 만들었더니 3년 만에 차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권태범 센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뭐 2년 만에 유튜브를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유튜브를 진짜 오랜만에. 네네. 너무 반갑게 이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중국 이야기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중국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CES를 다녀왔어요. 아, 네네. 근데 CES가 2025년도 아닙니까? CES 2025 가서 느낀 게 와, 중국 큰일 났다.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중국보다 차기 기술 내지는 차기 산업을 먼저 선점을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이번에 좀 두려웠던 게 야, 이거 AI 시대에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LL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영어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중화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지금도 잘 모릅니다. LLM까지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 인발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미국 분 아니면 뭐 영국, 캐나다, 뭐 인도 분들이 주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가 멀티모달리티 감각이 점점 늘어나요. 뭐 사운드, 비전, 모션, 뭐 심지어는 바이오메트릭 같은 생체 정보까지도 많은 데이터들이 확장되는데 그것들을 좀 융복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 물리 세계에서 뭔가 움직이는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인바디드 A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몸뚱이 안에 들어가 있는 AI는 조금 언어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영어라는 어떤 제한된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전, 모션 이런 쪽은 예전부터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야예요. 피지컬 AI라는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더라는 걸 보고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2014년도에 미국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때 2012년도에 주석이 됐던 시진핑이 야, 이거 러시아 같은 덩치도 미국 제재에 경제가 흔들리네? 야, 우리는 스스로 좀 자급자족할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만든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 2025가 왔네. 그렇죠. 네, 그러네. 진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불현듯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야, 이거 CES 2025에 출품된 중국 애들이 결국은 중국 제조 2025의 결과물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제조 2025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보고 각성을 했던 중국이 2015년부터 10년 동안 장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른바 중국 제조 2025고요. 이 중국 제조 2025는 뭐 면봉이나 뭐 휴지 만들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신질 생산력, 최첨단 쪽에서 한번 겨뤄보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하자. 어느 정도 70% 정도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일단락되는 게 2025년이고요. 넥스 스텝은 뭐냐면 2035년까지 독일,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을 꺾자. 그 다음 넥스 스텝은 G2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남죠, 그죠? G1 국가인 미국을 꺾자. 그래서 2049년도가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49년입니다. 2049년에 G1을 우뚝 쓰자. 이게 차이나 드림 중국몽입니다. 그쵸, 중국몽. 근데 이 중국몽은 조금 저희가 깊이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나라 시대에 전 세계 GDP의 40%가 당나라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몽은 당나라 시대의 어떤 그런 영화, 전 지구적인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자라는 게 중국몽인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2025년까지 일딱들리는 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스텝. 70% 자급자족하자인데 이 중국 제조 2025에 이 10개 주력 산업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앞에 딱 중국을 가려놓고 자, 이거 CES 2025의 메인 주제예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 보면 우주항공이 있어요. 옆에 보면 첨단 농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보시게 되면 전기차죠.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이엔드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딱 위에 상단에 5개만 보시더라도 작년에 CES 2024에서는 존디어라는 회사가 맞아요. 무인 농업
주창을 했었는데 뭐 얘기 나올 거고요. 와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우주로. 우주를 향해서 지금 로켓을 쏘고 있고 재활용 로켓들. 근데 중국이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태양광은 이미 뭐 전 세계 섭렵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아디가 세계 전기차 1등을 찍었죠. 결국 신에너지 자동차 쪽에서는 1등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로봇은 지금 최근에 가장 말이 많은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뭐 이런 쪽은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올라왔죠. 이 중국 제조 2025의 어떤 중간 과정을 이번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CES 딱 보고 아 중국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표면적인 저희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인과관계예요.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 제조 2025에 도대체 어떤 일을 중국이 해왔나를 보시게 되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1년 동안 R&D 비용입니다. 국가가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옆에 보시면 10,000억 위안이죠. 조죠. 그러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 1.5조 위안입니다. 곱하기 200원 해보시면 300조였죠. 2015년에도. 네. 300조였는데 지금 2023년까지 집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3.3조 위안. 그때 환율로 계산하면 약 64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77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R&D로만 쓴다. R&D로 써죠. 근데 그 시진핑이 이 신질 생산력 혹시 이제 고품질 발전 전략, 고질적 발전 다 같은 얘기 맥락의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10대 산업 아까 보여드렸던 10대 산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 돈을. 그래서 야 일반 레거시 산업은 잘 모르겠어. 너희들끼리 경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넘어가든지 난 크게 관여 안 한다. 대신에 이 10대 산업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모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질 생산력은 양적 생산에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질적 생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앞에 신자를 붙였냐면요. 첨단 기술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질 생산력은 첨단 기술로 양적이 아닌 질적인 생산을 도모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40조라는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아까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가 2009년서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국가가 부어놓은 돈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왜 도대체 중국하고 경쟁해서 조금씩 밀리는 거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네네네. 중국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의 부분인데 토탈 320조입니다. 320조라는 도움을 받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전혀 그런 거 없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라는 게 같으면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320조. 이게 말이 320조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 2년치입니다. 2년치. 자, 비아디를 보십시오. 비아디가 지난 4, 5년 동안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건설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00만 대가 좀 넘었고요. 올해 450만 대 목표를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450만 대면 거의 현대자동차 수준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면 어떤 업체가 한 방에 몇백만 대씩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공장을 중국에 14개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해외 공장 8개 짓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공장을 불과 4, 5년 동안에 지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5%의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걸이라는 자동차는 9,700불밖에 안 해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건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무한 매비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대. 아니 우리는 지금 아니, 돈 벌어서 이거 투자할까 말까. 센터장님 그 옛날에 현대차 중국에 증설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막 좋아했었잖아요. 엄청났죠. 증설 고민할 때 얼마나 현대차가 할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 2, 3, 4, 5 공장을 불리 2년 동안에 정률감가상각 3년 동안 해서 고속 상각을 했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정액감가상각해서 다시 공장 짓고 했던 게 1, 2, 3, 4, 5 공장까지 간 거거든요. 맞아. 얼마나 대한민국 분들이 그때 국뽕이었습니까? 맞아요. 이 중국에 우리가 3위였거든요. 3위. 그러니까 그렇게 갔던 걸 생각하면 이 비아디라는 업체가 정말 고속 성장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도 비아디가 좀 넘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판매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게 중국이다. 그리고 CES 2025와
중국 제조 2025는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딴지를 걸겠죠. 지금 그쵸. 아마 이 트럼프 제2의 집권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야, 이게 G2의 국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 쫓아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죠. 얘네들 우리 AP,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게 다 카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계속 이제 딴지를 걸기도 하고 네. 관세라는 이제 보복 조치를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중국이 2011년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야, 우리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 기초과학도 우리가 스스로 서자라는 게 시진핑의 얘기입니다. 이 미지의 영역, 우주의 진화, 의식의 본질, 물질의 구조,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에서 자립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네. 이게 이제 시진핑이 언급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독창적으로 뭔가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일본 독창적 강화 이게 전부 다 이제 공산당 명도입니다. 국가 전략적 과제 기술적 강화해라, 과학기술제도 개혁 추진해라, 개방형 혁신 개혁 추진해라. 다섯 번째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혁신 인재 활력 자극. 되게 중국스럽죠. 이게 심지어 어떤 천재들, 너드들의 모티베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천인 계획이라는 걸 한번 알아야 돼요.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반도체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빨아들여라. 그게 천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93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개런티해라. 이게 193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연봉 1억 받고 있으면 9억을 주는데 3년 동안 줘라. 그렇게 맞습니다. 야, 그러면 30년인데요. 그러니까 27년이죠, 그죠? 아, 27년. 그러니까 국가 배신 안 하겠습니까? 고민되죠. 고민되죠. 이게 왜냐면 진짜 사실은 고민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배신 행위인데요. 야, 이게 금액을 보면 우리 가족들 건사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배를 3년. 아, 네. 그래서 유럽, 그다음 미국,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말로가 비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네. 갔다가 뭐 좀 안 좋아지는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네. 예. 근데 하여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인도의 천재분들 또 중국의 천재분들도 미국에 이 들어온 거잖아요. 잔류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생들보다 안 돌아오시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저도 이번에 CS 기간에 뭐 네이버 기사를 봤더니 연봉 뭐 1억을 받는 교수님이 미국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11억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교수를 포기하고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꿔 생각하면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미국과 중국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 인재가 만사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해외 쪽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천인 계획. 그렇죠.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중국 지금 경제 얼마나 안 좋은데 그 중국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냐라고 맞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얘들이. 마치 우리 IMF 때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총 투자가 있을 거고, 네. 소비, 순수출 요 세 가지 큰 이제 흐름으로 가는데 부동산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총 투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소비 역시도 70% 이상의 어떤 이 국민들이 부동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구환신 정책 같은 적극적 이제 부양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 때문에 민폐를 입게 되는 부분이 이 순수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도록 힘들기 때문에 순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그거죠. 그렇죠. 남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를 태무의 결국 이 맞아. 판매처로 삼는 거죠, 전략이. 공급 과잉, 설비 과잉을 순수출로 해결하라 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화학 쪽, 철강 쪽, 대표적 공급 과잉 쪽은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처참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어제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순수출 규모가 1조 달러예요. 맞습니다. 1조 달러. 세상에. 이 안 좋다는데 역대 최고고 역대 최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죠. 적도를 중심으로 이 밑에 있는 데가 보시면 남미, 네, 네.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아세안, 뭐 인도는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네, 네. 그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중국 물품을 어마어마하게 사줍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니네 멕시코에서 결국 가공해서 패키징이라든지 하우징만 입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엄금할 거야. 근데 25% 관세 물어 하는 게 결국
우회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이제 순수출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총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를 가지고 직접 꽂아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냐면요. 결국은 무형자산입니다. R&D. 아까 640조 말씀드렸죠. 네네. 직접 꽂게 되면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임금이라든지 설비 그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첨단화가 중국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총투자에서는 국방비와 R&D 코스트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중국 제조 강국 전략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인데요. 이게 하나는 고정자산 투자에 해당되는 제조 혁신 센터 같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요. 10대 분야에 대한 R&D 코스트를 쓰는 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그럼 누가 생산할래? 라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야 31개 성 중에 어떤 지방이 가장 적합하냐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업계, 어떤 기업이 이걸 담당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입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예를 들면 AI의 로보틱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럼 액추에이터는 누가 만들고 카메라는 누가 만들고 라이다는 누가 만들고 예를 들면 하우징은 누가 만들어라. 매니플레이터는 누가 만들고 덱스트러스는 누가 만들어라를 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금방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요. 자,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중국 공급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중국 내에서 그냥 공급망이 맞습니다. 그냥 재편이 돼버렸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산업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완제품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해보면 창원기계공단도 보시면 네. 기계에 관련된 볼트 너트서부터 산업용 기계까지가 전부 다 모여있죠. 산업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총 투자 중에 제일 중요했던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가 산단입니다. 그리고 31개 성의 어떤 공무원들, 공산당이죠.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KPI가 GDP 그로스예요. 각 성의 GDP를 조합한 게 중국의 GD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각 성이 싸웠죠. 그러다 공급 과잉이 설비 과잉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결국 수출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동안에는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줬으니까 또 도움이 된다는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생필품에서 그쵸. 큰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첨단 쪽에 만약에 이런 이거까지 쪽의 전략을 쓰게 들어오게 되면 되면, 우리 삼성, LG, 뭐 현대, SK 할 것 없이 거죠.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독일 폭스바겐이 휘청거린 거나 맞아. 일본 닛산이 지금 휘청거리는 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이제 신질 생산력을 가지고 첨단 쪽에도 밀고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중국이 그런 것들로 지금 이뤄낸 결과물들이 어떤 거냐. 재귀환할 수 있는 로켓. 우리 스페이스X에서 많이 보셨죠? 맞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막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고속철도는 이미 연장 철도가 42,000km는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속철도 세계 1위가 됐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봇 쪽은요, 최근 들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싱싱이라는 이제 CEO가 결국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유니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휘한 로보틱스 혹은 이제 에지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이효석 대표님도 처음에 제가 기업은행에서 만났을 때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도 로봇상이 꿈이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네. 이효석 대표를 능가하는 이제 이 에지봇의 대표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화웨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거의 1등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5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놨습니다. 2년 만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우리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포스기나 이렇게 모셔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뭐 뚜닥뚜닥 한다고 로봇 5개씩 만들고 그럴 수 있나요? 수가 없죠. 네. 자본의 힘도 필요할 거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를 하실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덱스트러스만 어떤 분은 또 AI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다 조합을 이뤄야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자, 로봇 이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뭐 일론 머스크는 야 자율주행보다 훨씬 큰 세상이 휴머노이드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켓이 크다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거. 대한민국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우주정거장, 지금 러시아 우주정거장이라는 뭐 미국의 우주정거장이 이제 퇴역할 때가 다 됐는데 텐궁2 같은 경우는 계속 모듈이 올라가서 조합을 하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요즘 주안점을 두는 게 C919라는 민항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보시게 되면 수입에서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분야가 이 항공기 분야예요. 그래서 에어버스하고 보잉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래서 민항기 비즈니스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엔진 문제 때문에 속도가 좀 안 붙고 있는데요. 엔진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분야가 되겠죠. 왜냐하면 반값 항공기가 나온다. 이러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항공은 전부 다 중국 민항기를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이미 전기차 세계 1등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굉장히 큰 보조금으로 이미 이 친환경차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내수 시장에. 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도 야, 중국이 저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자, AI하고 제조업하고가 융복합이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중국이. 우리가 피지컬 AI 혹은 피지컬 인바디드 AI의 끝판왕은 언맨드 웨펀 시스템, UWS라고 부르는 무인 무기입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 때 그 무서움을 봤죠. 맞아요. 우리 뭐 동족이기도 한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 아니 사실 가치 중립인 드론이 사람 발견하면 총을 쏘게 됐다. 이걸 사람이 아무리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잘 회피한다 하더라도 드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도 뭐 도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하고 국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다 이 중국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보고 나서 거의 데칼코마니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AI 기술과 첨단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이런 무인 무기들이라든지 무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미국도 같은 편에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중국의 드론 군단이 약 10만 드론 군단이 만약에 미국을 덮는다. 대공포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방이라는 부분은 상호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뭐 최근에 도지위원회가 야 F-35에 수천억씩 돈 쓰는 거 미친 짓이다. 오히려 로봇 드론 군단을 육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중국하고의 어떤 데칼코마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공모함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건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만들어냈죠. 근데 최근 들어 우리 조선업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항공모함의 MRO 수리 유지 보수하는 것들을 한국인들이 해주면 안 기대감이 되니. 좀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항공모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천체망원경, 그 다음에 무인잠수정. 지금 남중국해 문제 많지만 이런 무인잠수정 수백 대를 만약에 남중국해 밑에 해저에 뿌려버린다. 이건 아마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무인잠수정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기술들이 계속 태동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지역들이 어디죠?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입니다. 네. 러스트벨트는 왜 그렇게 녹이 쓴 지역이 됐죠? 그게 이제 제조업의 이제 쇠퇴를 쇠퇴입니다.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는 거죠, 그 빠져나가면서. 지역에서. 정반대의 개념이 인더스트리얼 커먼입니다. 산업 공유지. 한국의 창원공단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업단지들 네네. 이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중국은 보통 이제 이 사회주의지만 선불원, 야 먼저 부자가 돼서 좀 이끌어봐라라는 게 보통 연해 지역에서 공업단지들이 생겨납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주색으로 표시되는 이 지역들이 산단, 이 6개 이상 모여있는 쪽이 이 자주색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창원공단이 6개씩 모여있는 거예요. 아, 창원 공단 자체가 6개. 6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샤오미가 차를 만들겠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웃었어요, 저는. 샤오미가. 샤오미가 무슨 차를 만드냐. SU7이라고 뭐 스피드업 7이라고 이제 이름도 붙이는 수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처음에 이게 발음이 수치거든, 수치. 그러니까 무슨 야 이게 대륙의 수치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원래 비아냥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근데 3년 만에 정말 차가 나왔어요. SU7이. 처음에는 뭐 바퀴도 빠지고 뭐 서스펜션도 문제가 생겨서 막 웃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되는데 다 보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날개듯이 팔려요. 자, 근데 2008년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드랍 시켰습니다. 왜냐면 못했어요, 결국은 애플이. 근데 어떻게 3년 안에 차를 만들겠다는 이 샤오미가 샤오미가. 성공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런 산단의 도움입니다. 샤오미 내가 차를 만들 거야 했더니 각지에서 부품 만드는 업체가 형님 제 부품 받으시죠. 네. 가 되는 겁니다. 뚝딱뚝딱 만들었더니 3년 만에 차가 된 거예요. 샤오미랑 애플을 비교했을 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나 몸뚱아리 좀 만들어줄 사람 있냐 손 들어봐 그러면은 미국에서 손 막 들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줬으면 이미 애플카 만들어지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미국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중국에 있다는 거고 그게 거군요. 이 그림인 거잖아요. 저는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폄하하는 게 용기거든요. 예를 들면 롤러블 TV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름 막 잡혔을 때 이거 줘봐라 이거 상품도 정확하다. 근데 뭔가 해보는 용기가 전 좀 부러운 게 뭐냐면요. 아니 좀 해보다가 망하면 또 어때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번에 CES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레노버가 노트북인데 저희 노트북에 모니터 인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롤러블로 그냥 쭉 길어져요 위로. 근데 보니까 주름이 좀 있더라고요. 좀 정확하긴 한데 이런 상상력도 괜찮아 보인다. 자동차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만 있다가 갑자기 스위치를 뿅 누르니까 조수석까지 확장돼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폼팩터인 것 같거든요. 법이 없다 중국이. 진짜.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런 산업단지가 묶여져 있고요. 이렇게 중국 광활한데 산업단지가 있은 줄 도움이 돼? 위에 제가 고속철도가 아까 42,000km라고 말씀드렸죠.
초고속 열차가 42,000km로 거의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12년 만에. 이게 물류입니다, 물류. 그러니까 아까 그 10대 산업에 초고속 열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죠, 여기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을 결국 제조의 어떤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게 순수출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 세계 민폐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싸게 만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치자. 니들이 그렇다고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미국이 감당이 돼? 그 정도는 어떻게, 네. 자, 근데 스템 분야의 박사 배출을 보니까요.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들이 포커싱한 게 뭐 당시 지원자들 봤을 때는 뭐 예측이 됐겠죠. 2025년도에 중국에서 스템 박사, 스템이라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네. 이렇게 보시게 돼 있죠. 7만 명 이상의 박사가 연간 배출이 돼요, 중국은. 연간이요? 예, 연간. 근데 미국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 딱 빼면 도메스틱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분들도 이제 미국인으로 치는 거니까 네네. 도메스틱은 23,000명이죠. 자,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도 중국인분이 되게 많겠죠, 그죠? 스템 박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이겁니다. 물론 좀 저도 이게 보면서 야, 이거 니네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왜 취직 안 되면 석사, 박사 계속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니네 취직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 저도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스템 박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네이처지 기준으로 논문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많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전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국장에서 뭔가 우리가 상승 동력을 좀 상실한 이유가 어떤 거 있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요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요 아날로그에서 야, 이 자연의 파형, 아날로그 파형을 0과 1의 디지털로 바꾸자. 디지타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이 먼저 있었고요. 그걸 상품화 시키면서 뭐 MP3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그냥 썩히면 안 되겠다.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디지털은 3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에 2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중국은 19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AI 시대가 됐을 때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중국이 한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2등.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걸 보고 야,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그게 네. 미국 내 탑 20%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 국적이 어딜까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미 29%가 중국인이었고 20%가 미국인이었어요. 야, 미국 내에서 2019년에도? 미국 내에서 AI 개발하는 20% 상위 과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었네? 2022년이 되니까 몇 퍼센트예요? 50% 가까이 되네요. 반이 중국인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이제 뭐 천인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니 미국 내에서 공부했던 중국인들을 중국에서 야 너네 9배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하면 만약에 이거 애국심까지 있다면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휩싸여서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죠. 가겠네요. 맞습니다. 가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오펑 같은 회사의 CTO가 테슬라의 FS를 만들 때 같이 인벌브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샤오펑이 야 우리 자율주행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떤 많은 좋은 대우를 해주고 중국으로 모셔갔죠. 이걸 보고 미국에서 발끈한 겁니다. 너네 가족들 다 미국에 있는데 너 중국에 가서 자꾸 그럴래? 너 하나 선택해. 했더니 결론적으로 미국을 다시 선택해서 돌아갔는데 그분이 뭐가 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총책임자입니다. 중국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LLM 말씀드렸죠. 영어로 코퍼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LLM까지는 뭐 미국, 영국 이런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전, 모션 이런 결국 멀티모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전 쪽은 압도적으로 중국의 우위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이쪽 부분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니 문자로 텍스트로 학습한 애랑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한 무엇인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일 것 같은데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가서 공부한 거랑 다른 거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분야에서는 지금 중국이 너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섭네요, 정말. 티엔왕이라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엔왕. 티엔이 하늘 천자입니다. 왕이 그물 망자예요. 티엔왕이면 스카이넷입니다.
이게 중국의 수많은 CCTV를 가지고 14억 인구를 감시 감독하는 게 이 티엔왕 프로젝트거든요. 네. 당시에도 어떤 얘기 나왔냐면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스타디움에서 범죄자 2명, 3명 색출하는 거 가능해요. 이게 픽셀이 더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500만 와서 800만 와서 1000만 와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픽셀 계속 벌리고 하게 되면 깍두기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웬만큼 벌려도 깍두기 안 나오죠 이제. 아. 이제 그게 이제 이 픽셀이고, 그래서 티엔왕 프로젝트 때부터 이 비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 중국이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압도적 1등이라면 2등은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늘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보다 상위에 있었는데 AI 시대는 우리가 밀려나죠. 그래서 우리가 3위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보다는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독일, 일본한테는 3위를 양보하면 안 되겠다. 특히 아까 저희가 주제를 뭐 중국하고 피지컬 AI로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 AI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물리적 AI 참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그냥 산업들에서 보면 주로 어떤 강국이에요? 제조업 강국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맞아요. 독일도 야 기계공업 제조업은 끝내주는 게 네. 독일. 일본 역시도 제조업. 이 3대장이지만 이제 뭐 이 값싼 것들은 다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이 되어 왔는데 이 세계 국가가 결국은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1, 2위 하더라도 3위는 우리가 수성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때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중국한테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거는 이미 좀 마음을 논지는 오래됐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제껴버리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그렇죠. 될 정도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독일 뭐 옛날에는 뭐 어떻게 이겨 그랬겠지만 지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AI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를 참 잘했어요. 네, 그렇죠.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2000년이죠. 그렇죠. 2000년. 네. 그게 IMF 때 대한민국이 정말 허덕이고 힘들 때 정말 결단을 한 거죠. 야 이쪽은 우리가 한번 꽉 잡아보겠다는 것도 정말 없는 곳간 털어서 초고속 통신망 깐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인과관계라는 걸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계 2등이라는 압도적 결과를 도출한 거고요. AI 시대의 인프라는 뭘까요?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도 있을 거고 데이터도 있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뭐 추론과 학습을 할 테니까요. 네. AI의 3대 요소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레귤레이션 혁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뭐 NPU나 이런 것들이 작업이 안 된다면 엔비디아 GPU를 사서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버린 AI 많이 말을 하죠. 맞아요.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좀 전화해가지고 안 되나요? 형, 우리 HBM 열심히 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줄 서 있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AI 인프라를 지금 국가가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투자해야 인과관계가 생기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네. 투자를 안 했는데 결과만 좋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국정에 약간 에너지가 조금 이제 없는 이유인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쫓아가야 된다. 빨리 정신을 빨리 좀 회복해야 된다. 네. 패스트 팔로잉에서 우리 패스트가 없어진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CS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건 대부분 다 미국이다. 근데 진보하고 진화를 좀 나눠볼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진보는 능동적이에요. 야, 저 녀석들이 혁신했어? 야, 빨리 따라가. 이게 진보라면 진화는 환경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맞춰가는 게 진화거든요.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에요. 네. 이 진화를 진보의 위상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패스트 정신을 빨리 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을 아직은 잃지 않았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